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2025 민주 아카데미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교육연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해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출마의 비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반상 좌측급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당 교육연수위원장이신 박원철 도당 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아카데미 취지와 그리고 더불어 인사말을 듣습니다. 앞으로 나오신 박수로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위원장입니다. 박원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굉장히 넓네요. 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처음 오셨죠? 네, 이런 멋진 공간이 제주에도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육연수위원회가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강사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넘어서 6개월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마 곳곳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응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마 목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당에서는 그리고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원들께 아니면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갈 여러분들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인가, 중간중간에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맞춰놓으라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우리 제주도당에서 당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앞으로 우리 제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때로는 높게도 보고, 때로는 깊게도 보고, 때로는 넓게도 보고, 때로는 멀리도 볼 줄 아는 그런 멋진 당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꼭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정부 전략, 지방 균형화 발전에 대해서 아마도 5급 3특 체제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일본이 5천만 넘는 나라 중에 1급 체제 우리나라가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50%가 넘게 1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아마 양극화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고 중국이 영국이 20%, 독일은 7%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지방화 전략을 5개의 급체제와 3개의 특별자치체제, 서울, 경기, 인천, 충북권, 광주, 전남, 부울경, 대구, 경북, 나머지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런 취지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얼마 전 뉴스에서 봤을 때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아마 언론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을 넘어서 6개월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고 아마 임시단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에 출범시키겠다. 이게 상당히 저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뉴스가 아닌가 봐주고요. 아마도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조례를 개정하고 특별단으로 만들고 아마 시행하게 되면 다시 로드맵을 잡고 하다 보면 1년이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지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이게 단편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에 대해서 과연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자주 뵙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도당위원장님의 인사말인데 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강연전의 인사말과 함께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나오셔서 우선 단체 사진 촬영 먼저 읽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협조를 빨리 해주시면 오늘 강연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예. 예, 무대 위로 올라가시면 예, 그러면 앞에 예. 예, 앞에 우선 한 줄로 서시고 위에 올라가면 너무 예, 올라오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 실장님 좀 그림을 잘 잡아주십시오. 사진 잘 나와야 됩니다. 얼굴 좀 방긋 웃어 주십시오. 자, 제주도당 하면 하겠죠. 제주도당! 이재명 정부! 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한규 도당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좋은 말씀과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다 내려.
위원장님 옆에 서면 괜히 좀 안 좋습니다. 백년가로 이런데 실은 저보다 1년 선배님이십니다. 네, 위원장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와주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너무 커서 우리 아카데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수강할 거라고 잘못 예측하신 제가 제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 해주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들 들어주시면 출마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위 내지 산중이라고 부르는 데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하고 있고, 또 국회 성평등가족위, 예전에 여성가족위원회라고 불렀던 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고, 올해는 1년 단위로 하는 건데 이제 국회 예결이 특히 이제 예결 소위를 하게 돼갖고 다음 주부터 한 2주 동안 15명의 예결 소위 위원들이 거의 하루 종일 매달려서 내년도 예산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되면서 과연 내가 뭘 할지를 제대로 알았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 김경미 의원님, 저를 그래도 가까이서 많이 보시니까 국회의원은 무슨 날 쉬는 겁니까? 아니, 언제 쉽니까 국회의원은? 도의원은 언제 쉽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모르고 도의원 하시겠다고 한 분 김경미 의원님한테 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국회의원도 사람인데 제가 대형 로펌에서 한 17년 일했는데 그때보다 바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서울에서 일정을 보고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제주에 와서 만나고 일요일 오후쯤 돼서 이제 일이 적어지면 이제 국회의원 3명이 일요일 저녁 6시 정도에 공항 주변에서 만나고 같이 이것저것 논의하고 누구 같이 흉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비행기 타고 같이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또 일정을 합니다. 그럼 서울에 가면 좀 중간에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안 되신 분들은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도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혹시 대통령이 꿈이신 분도 계실 텐데 뭐를 하는지를 잘 알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반성을 했어요. 정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더 알아보시고 해야 내가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부족하다면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간을 갖고 선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년도 출마자 하신 것 같고 현직 도의원님들은 출마 다 하시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일반 당원보다는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선거가 아니더라도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음 선거 기왕이로 한번 붙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조금 일찍 업무가 여유가 있어서 혼자 앉아갖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정치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걸 묻고 싶었어요. 왜 정치를 하시느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거에 대해서 답이 있기는 해야 돼요. 분명히. 그게 없으면 스스로 선거운동 하실 때 현타가 세게 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교차로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명함을 주면 나는 뭐 누구랑 친한데 당신 명함은 안 받겠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가 있으면 그걸 견딜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처음에 강남병에 나가서 출마할 때 강남 사람들이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고등학교 어디서 나왔냐고 해서 대기고등학교 나왔다는 거 어디 있는 거냐 제주도에서 나왔다고 했더니 그 동네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강남에서 학교를 안 나왔는데 강남에 출마해요? 라고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강남에 출마할 생각을 했어요? 라는 건 고향이 아니라는 취지가 아니라 어디 감히 강남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 정치인한테는 그냥 말을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치인들 보면 제가 만난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면 정말 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이 돼야겠다,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대통령이 돼야겠다라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더 강하셨고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권력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인이 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스타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은 문제가 권력 의지가 약해서 문제였는데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문재인 같은 대통령 정치인을 원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분이 필요로 했던 거고요. 제가 정치인이니까 웬만하면 어디 가서 1대1로 만나거나 그러면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되기 전 후보 시절에 뵐 길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기만깁니다 인사하고 끝난 것 같아요. 혼자 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그때도 한참 듣고 나서도 왜 정치를 하는지 왜 대통령 후보인지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보면 그분의 목표는 이제 권력을 잡아야겠다,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자리니까 내가 한번 하고 싶다 라는 의지로 그 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도 생각이 다 다를 텐데 분명한 건 저도 어떤 순간은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였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목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였던 거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당선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거든요. 전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노트북을 들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의 버전을 계속 고칩니다. 처음에 2018년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박원순 시장님이 아니 왜 멀쩡한 직장 놔두고 정치를 하려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부터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남들한테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지금은 내 스스로가 일에 대한 의지와 이 힘든 삶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도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면 도의원이 되는 것 자체도 목표이긴 해야 돼요. 이겨야 되니까 선거는. 그런데 진지하게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 도의원이 되는 게 내가 목표인가? 아니면 정치인이 되는 게 목표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일인가?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일인가도 다 다를 것 같아요. 정치인이라고 다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는 일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께서 국회의원보다 도의원이 되는 게 쉽기 때문에 도의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일입니다. 하는 일이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물론 도의원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서 경험을 쌓아서 국회의원이 돼서 또 이런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 다르지만 그냥
정치인이 되고 내 분야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일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왜 도지사에 출마를 하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도지사가 세속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보다 한 단계 위인데 왜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냐? 그거는 제 기준으로는 아직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처음에는 부천과 강남에서 출마하려고 했었고 제주도에서 운이 좋게 고향에 와서 국회의원을 하게 됐지만 저는 국회의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내가 국가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도지사의 일이 나쁘다고 다르다라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치인의 직이라는 게 서로 순위가 다르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언젠가 도지사의 일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고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지. 저는 분명히 지금의 순간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민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검찰개혁을 하고 싶으면 도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국가사무니까. 제가 나중에 혹시 출마하실 분들은 나중에 여쭤볼 거예요. 네? 제가 몇 분 차담을 하고 앞으로도 기회 되실 분 개별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잘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도의원하고 시의원이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겠다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을 위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김한규를 위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사퇴하시면 정치 그만두실 거예요, 같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영철 비서관님. 네. 아니, 마치 김한규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셔갖고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기 컷오프 시킬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가 있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제가 이거 나왔을 때부터 계속 보는데 안 외워져요. 어제도 계속 보고 외워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외워져요. 왜? 좋은 말이잖아요. 들으면 좋은 말. 그런데 국민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구현해내는지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거의 여기하고 비슷한 목표를 갖고 왔을 겁니다. 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고 해야 될 과제인 건 맞죠. 우리 당대표님이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내란 종식을 우리 당의 주요 과제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반드시 중형이 유죄가 선고돼야 되고 그게 없으면 더 이 정치권도 나아가기가 어렵고 내란 종식이라는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1월 달에 진짜 중형이 선고된다면 이제 민주당은 뭐를 해야 될까요? 5년 내내 내란 종식만 하고 이 아까운 이재명 대통령의 5년을 보낼까요? 우리
당은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내란 정식으로 충분할까요? 그 다음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 게 이제 검찰개혁이죠. 다행히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을 했고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총각까지는 개별적인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될 거고 1년 내에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예전에 안기부 개혁, 군 개혁, 지금의 검찰 개혁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법이 정해진 권한보다 더 많은 힘을 행사하려는 권력기관들은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찾아서 쳐서 내려가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게 이제 민주정당의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역시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성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5년이 아깝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여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맨 왼쪽에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이 세부 항목들의 정의로운 국민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이쪽에 검찰개혁과 같은 권력구조 개편이 다 들어갑니다. 사법개혁이라든지. 그렇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민주당한테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 제가 우리 제주도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중앙정치 현안을 물어보면 상당히 잘 알고 계세요. 뉴스도 다 같이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시작해서 낮에 매불쇼 보고 저녁에 남천동 뭐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은 비슷한 정보를 갖고 되게 빨리 현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정치 유튜브를 봐서 당원으로서 지지자로서 무엇을 하자라고 국회의원이나 당대표한테 요구하는 것과 내가 도의원이 되는 일을 잘하는 것은 완전히 천양지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근데 저는 다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제 가장 기억 남는 뉴스가 무엇인가요? 뭐 오늘 아침이나 예? 박성재 엄청 강성 당원의 전형적인 오늘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치과 의사분들이 서울에서 무슨 세미나를 와갖고 나한테 이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요? 그래서 민주당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민주당 마음에 안 들 때는 요인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영장이 기각을 되게 할 수 있냐? 그건 사실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이분은 박성재 기각이라든지 아니면 황교안이 기각된 게 엄청난 불만이시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관세 협상이 저는 제일 중요한 이슈였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했고 아무리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이슈나 그 국정수호 TF 갖고 문제를 삼더라도 언론이나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이후에 실무자들이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만든 관세 협상 팩트시트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거죠.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통령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도의원이 돼서 뭐를
해야 될까요? 나는. 우리 이내주 위원장님은 도의원이 돼서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으시죠? 답은 기대하지 않지만 뭘 할지 계획이 다 있으신 거죠? 네. 설마 그 검찰 개혁 하려고 도의원 비례 나오실 거는 아니죠?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목표하고 수단이 맞아야 돼요. 검찰 개혁은 국회 내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고 우리 법사위원들이 맨 앞에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국회 구조상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거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꼭 법사위원이 아니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에 다 표결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역할인데 도의원이 돼서 검찰 개혁도 좋지만 그것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분이 가장 적절한 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김경미 의원님이 삼양동에서 정치를 하시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만나고 경로당도 찾아다니고 마을회장님 만나고 할 때 이 지역민들이 김경미 의원님한테 원하는 거는 김한규한테 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런 건데 제가 최근에 몇 분의 분들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분들이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경쟁자인가? 자꾸 약간 빨리 제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갑 지역이나 서귀포 사람은 괜찮고 저희 지역 사람들은 약간 좀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2년 하고 그걸로 바로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 나올 위험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4년 임기는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을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이제 몇 번 뵐 기회가 있었고 비공식 자리들이었는데 대통령이 관세 협상 하면서 지금은 이제 협상이 됐으니까 우리의 제일 과제는 협상을 지연시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협상에서는 시간이 무기입니다.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데드라인에 쫓기는 사람이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분이고 또 굳이 한국에 에이펙 때문에 왔으면 이때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하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매년 200억 불을 내야 되는데 뭐하러 약속을 빨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빨리 안 한다라고 문제제기를 계속했지만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협상 전략을 취할 테니까. 대통령은 그런 목표를 알고 있었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응을 하면서 대통령이 못하는 얘기들 계속 정부에 주민을 한 거죠. 시간을 갖고 협상하라. 협상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협상을 한 시점이나 협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과를 만들었다는 건.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런 이 세부적인 목표를 통해서 본인의 임기 동안 또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더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협상을 해봤더니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가봤더니 역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데구나.
우리의 국력이 더 세져야겠다라는 것을 절감하시는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보다 잘 나가는 나라 미국, 중국 딱 두 개 나라라고 젊은이들은 생각해요. 중국도 만만하게 보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되게 현중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보다 못하지 않은데 중국이 큰 나라라고 이 거들먹거린다고 젊은 친구들은 되게 싫어하죠. 한국에 유학 온 중국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달리 지금 20대들은 다 학교 수업을 중국인들하고 같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직접적으로 중국인들과 교류하고 그래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양국의 학생들이 서로 싫어해요. 그 이유는 서로 우리나라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중국보다 안 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 중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유럽의 웬만한 나라보다 우리가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경제 규모 우리 10위 한번 찍고 지금은 15위 정도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전혀 전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걱정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데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간극을 메꿔내느냐. 얘기를 약간 빠져서 제가 대통령을 처음 뵌 게 2021년인가 그런데 처음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현근택 변호사랑 같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당시 도지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현근택 변호사하고 뭐 한 두 분이 더 있었어요. 이 원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대통령께서는 당시 대선 후보가 되고 싶으셨으니까 사실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신 거죠. 원외 정치인들하고 교류를 맺기 위해서. 그럼 저는 가서 이런 걸 기대했어요. 아,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이렇고 나는 어떤 정치를 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이랑 한 시간 남짓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김한규 변호사는 나중에 어디서 출마할 거예요? 강남은 힘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다음 기회를 잡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로 와서 분구되는 거나 하여튼 현역이 물러나는 이런 데를 빨리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한테도 그런 걱정을 해주고 되게 놀랐어요. 나중에 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나 같은 원외 정치인의 일을 되게 고민해 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한참 얘기한 것보다 훨씬 이분에 대한 호감이 생겼고 이분이 정말 실용적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김한규라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다라는 걸 부각시킨 게 아니라 김한규가 필요로 하는 얘기를 해주고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분이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근택 변호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돕는 일을 하게 됐고 저는 그런데 딱 그 즈음에 청와대에 기회가 생겨서 청와대에 가게 됐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저는 유능한 정치인들은 결국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단을 찾고 또 대화의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한테 표를 주는 유권자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국민주권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당원들한테 내가 훌륭하다는 걸 보여서 표를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이 당원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구현해내라는 게 국민주권 정당으로에서 필요한 정치인이 되라는 거지 더 많은 사람들의 당원 가입 서류를 받아오고 그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상대방 후보에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표가 가지 않습니다. 전화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 동네는 뭐가 힘든지 그거는 제가 도의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일, 이거는 아니면 저희 지역구 김한규 의원 아니면 문대리 의원님, 유성근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이런 게 표를 얻는 일 아닐까. 저보다 훨씬 조직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 잡는 거일 수 있지만 제가 정치를 해보면 김한규가 잘난 척을 하면 표가 날아갑니다. 건방지게 얘기하면 김한규가 어떤 사람인지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걸 제 입으로 얘기한다고 표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정현철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김한규 의원 내가 보좌관으로 모셔봤더니 엄청 훌륭해 이런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알죠?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다는 사람을 못 봤어 내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과제 중에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주가지수 5천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 KPI라고 하죠.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돼버려서 이게 달성되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래서 처음에 공약으로 얘기할 때 정치인들이 다 반대했어요. 어디 무슨 대통령이 주가지수를 공약으로 하냐 달성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4,200을 찍고 나니까 이러면 정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저는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어떻게 하면 산중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관심 있는 김한규가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라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저는 국회 상중위 위원으로서 또 성평등 가족이 민주당 간사로서 뭐가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는 별로 그동안 관심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청소년 단체가 상당히 많고 조직화가 잘 돼 있어서 이분들이 원하는 바를 구현해내야 되고 내 질의 시간, 한정된 질의 시간을 어떻게 나눠서 배분해서 쓸까? 청소년 얘기를 의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거는 저도 그분들한테 지지를 얻지만 이재명 정부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도의원으로서 도정 질문은 하죠. 오영훈 도정이 잘못된 걸 지적할 수도 있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지만 그 시간 중에 일부는 할당해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삼양동, 화북동, 그리고 마라동 주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죠. 달성되든 안 되든. 왜? 최소한 선거를 치르러 돌아다닐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지사님이 안 해주더라. 아니면 김광수 교육감이 안 해주더라 라고 하면 면피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이 그래도 챙기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도의원님들의 도정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보다 저분은 되게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내는 능력도 뛰어나네 아니면 질문을 되게 기술적으로 잘하시네 라는 거를 이제 볼 때도 있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게 전략적으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의원을 출마한다고 하면 지금 해야 될 일은 크게는 제주도 이슈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크게 5가지 작게 23대 추진 전략 중에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 나는 자치분권에 관심이 많고 민주당에서도 도의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과제 내가 다 못해도 나는 이게 내 관심이고 전공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겠다 라고 파갖고 세부적으로
김한규 의원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제주도당에서 이런 걸 추진할 수 있게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김한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민주당 제주도당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그분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아니 그건 내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국회의원들 얘기를 베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 목소리가. 여기에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게 많잖아요. 저는 뭐 김경미 의원하고 지난번 선거 때도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웠는데 김경미 의원님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경미 의원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다니려면 김경미 의원님이 도움이 되니까. 만약에 김경미 의원님이 복지 분야에서 평이 별로 안 좋고 같이 가는 게 오히려 손해면 저 혼자 찾아다니면 돼요. 왜냐면 제가 연락하면 다 만나주니까. 그런 면에서 김경미 의원님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어서 하는 얘기긴 한데요. 아닙니다.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의원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여할 수 있나. 그 다음 제주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거예요. 제주도에 대한 일만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 당원들한테 경선을 통해서 표를 얻을 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만 하겠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요즘 당원들은 또 그거는 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당원들이 표를 줄 수도 있어요. 도의원의 일은 아니지만 여하튼 중요한 일이니까. 하지만 더 좋다면 내가 2년 후에 김한규랑 경선을 할 게 아니라면 저하고는 좀 다른 목표를 갖고 이 국회의원 3명이나 도지사 교육감님이 못하는 일들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를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당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주도도 오셨잖아요. 같이 차도 마시면서 우리 당대표님은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선거지로는 우리의 열성적인 당원들이 투표장으로 와야 이기고 이 사람은 단 한 표가 아니라 자기 혼자 투표하는 무당층하고는 달리 본인이 투표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열성적으로 분위기를 유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집토끼를 잡아야 선거는 이기고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더더욱 열성적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맞는 내용이죠. 근데 하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2022년 선거와 2026년 선거는 다르다. 2022년에는 우리가 대선에 지고 민주당 지지자로서 분노가 크고 이제 윤석열이라는 우리가 봤을 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견제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치적 목표가 허상이고 달성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지방선거에서도 화제가 됐고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당 후보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국민들이. 무조건 유능함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요거를 해결해낼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이 얘기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빠지면 컷오프가 될 겁니다. 당원들이 투표를 하지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도 예외적으로 너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시도당에서 컷오프를 할 수 있게 권한을 남겨주셨거든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을 제가 친하다고 해서 도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현철 기사님. 네.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왜? 그거는 제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친한 사람이 도의원이 되는 것보다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했는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제 어떻게 보면 명예와 명성이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가까운 사람이 도의원이 돼서 저를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기준으로 김한규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도의원인지를 봐야 되고 저는 이런 얘기를 원내대표 총리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총리는 선거 중립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당의 의원들도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 선거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으니까 맞지만 우리가 여당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야당처럼 똑같은 정치인이 선거마다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야당일 때 국회의원과 여당일 때 국회의원이 다른 것처럼 도의원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의 문제는 좀 이따 FGI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실 텐데 이 두 번째 환경 보전을 빼고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실 지방이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제주도에서 계속 유출되고 있잖아요. 30개월째 인구 감소입니다. 제주도.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죠. 어려운 과제죠. 지사님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여기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국정 과제는 그 중에서 내가 책임 있는 몇 가지를 정하면 돼요. 그런데 도민이 원하는 제주의 미래에 대한 화두는 한 가지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 이것 때문에 도의원이 되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안이 무엇인지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의 생각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언론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라도 정리해 놓고서라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 기술 기반 일자리 관광에 진짜 편중돼 있죠. 관광은 관광업만 종사하면 뭐 30%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관광 1차 산업 이런 걸 합치면 거의 90% 정도가 제주도는 된다고 볼 수 있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주말에는 정말 사람도 많은데 관광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 제주도 전체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이나 아니면 생활 여건 개선에 사용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진 않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FGI 통해서나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만나보면 나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일들은 이런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저기 우리 한동수 의원님 앉아 계신데 한동수 의원님하고 아침에 이제 같은 행사에 갔는데 그 학교에 셔틀버스가 있어요. 셔틀버스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청소년들의 버스비가 무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셔틀버스 지원을 왜 해줘야 되냐라는 얘기를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아니 어차피 무료로 셔틀버스 타면
시내버스 타면 되는데 왜 셔틀버스를 해줘야 되냐? 일견 맞아 보이지 않니? 그런데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위해서 셔틀을 하고, 또 시내버스는 뺑 돌아올 수도 있는데 셔틀은 훨씬 가깝게 가고, 또 신고나 신중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주변에 다른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대를 잘못하면 버스를 타보면 이미 시커먼 남자 학생들이 가득 있는데 비집고 여학생들이 들어가야 되면 되게 어렵잖아요.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해철 교수님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본인이 도의원 되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버스 노선 개편 쉬운 것 같죠? 국회의원도 잘 못해요. 네, 삼선 도의원께서 전직 얘기하시는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과제도 있어요. 네, 목표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거를 한동수 도의원이 해결해내는지를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수 도의원은 내가 교육위원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할 거고, 이거는 농담이고, 실제로 도의원들이 행사를 갈 때마다 듣는 민원이 저런 일이에요. 근데 한동수 도의원이 신기하게 그거는 자기가 뭐 미리 보고를 받아봤더니 이렇고 하면서 최소한 현안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수 도의원이 되게 뭐 제가 뭐 부탁하니까 바빠서 저는 못하겠고 그러던데 뭐 바쁜 이유는 있구나. 자기가 다 해야 될 일을 잘 챙기고 있구나라고 해서 아침에 보면서 다행이다. 우리 지역 도의원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주도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금 한 분 돌아가셨는데, 지난 돌아가시 직전까지 보면 민주당이 26개, 국민의힘이 12개, 정의당이 아니고 진보당, 양영수 의원님 진보당인데 잘못 써요. 2026년 선거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일단 뒤에 조용히 앉아 계신 형기로 의원님은 뭐 나만 당선되면 일단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제 을지역이 조금 다시 좋죠. 네. 우리 고미양 위원장님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선거운동을 맞죠? 우리 당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판이라는 게 있죠. 을지역이 우리 민주당원들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같이 어려운 데도 있고 갑지역도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이 있죠. 우리가 과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35가 돼야 되나요? 왜요? 민주당이 왜 더 차지해야 돼요? 이미 우리 국회처럼 헌법 개정이나 필버를 막기 위해서 180석, 200석이 의미가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과반을 차지하면 됐지 왜 지금보다 더 얻어야 돼요? 왜 내가 서귀포에서 험지인 저기를 가서 당선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동훈 부위원장 왜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겠다고 정치를 하는 겁니까? 네, 아니 그냥 질문만 한 거였는데 답을 열심히 마이크가 없는데도 잘 들려. 맞는 답이죠. 뭐 정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지난번 2022년 선거
대선 패배 직후에 치른 선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원들 입장에서나 도민들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다 싫어서 정치인들 도의원 숫자 줄여야 된다. 교육위원 자리 없애면 그거 한 석이라도 더 늘리면 두고 봐라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 오히려 한 2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저는 도의원님들이 도의원이 왜 경선을 통과했고 왜 도의원으로 당선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그런 힘으로 내년 선거에서도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많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수치를 갖고 목표로 할 건 아닌데 세부적으로 빨간 곳 몇 곳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데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 때 우리 도의원님들 본인의 공약은 다 이행하셨습니까? 김경미 의원님 출마 안 한다고 이행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다 이행 못했어요 아직. 근데 하지만 다음 선거 직전까지 계속 항상 이 제 공약을 띄워놓고 살펴보죠.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올 때 구체적으로 무슨 정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겠다는 걸 했는지는 보실 거고 그게 상대 후보가 나의 약점으로 공격하기가 되게 좋은 문제죠. 과연 그런 것들을 잘 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선출직 도의원 평가나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도 현역 도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주요 과제로 들어갈 거고요. 그게 본인 한 명 한 명의 평가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했는지 국회의원이 공약을 이행했는지도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세대교체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되고 어떻게든 잘 구현해내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벌써 50대입니다. 아까 고등학교 50주년 행사 후배들 있는 데를 갔는데 30주년 졸업? 이제 제 인생에 한 30년 남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평균 남자 평균 수명이 80.6세거든요. 얼마 안 남으신 분도 뭐 저보다 좀 덜 남은 분도 있는데 다행입니다. 여성분들은 김경미 의원님 86세 6년 더 사십니다. 벌써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제주도에 다른 정치인들하고 8명이 젊은 정치인들이 와서 그런 민주당의 시대교체와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한 명 한 명이 출마하고 당선되고 이런 저만 해도 내년 선거에 출마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이 여당 내에서도 다른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전체적인 선거판에 도움이 된다. 광역지자체장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장이나 다른 지역의 광역의원 시의원들도 뭔가 컨셉을 갖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세대교체도 이제는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청년과 여성 할당 비율도 있고 참 지키기 어려운데 저는 최선을 다해 지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낄 때 아까 말씀드린 정말 죄송한데 우리 부위원장님
버스 노선 바꾸는 게 힘들다라는 거는 겪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의 상상력에서 그거를 자꾸 지워갑니다. 그런데 우리 정현철 비서관은 아직 물정을 몰라서 그거는 아니고 에너지가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한규보다 에너지가 있어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러면 내가 물리적인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냐, 그거는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젊은 후보들이 나오는 게 선거판에 도움이 되고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전용기 의원하고 저랑 같이 왔었는데 그때 못 왔는데 전용기 의원하고 저하고 17살 차이거든요. 이제 저 같은 70년대생은 건너뛰고 80년대생이 정치판의 주역이 돼야 될 날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그렇게 80년대생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특히 여의도는 60년대생들이 가득 있고 2028년도에 빈자리가 생겨도 지금처럼 분위기면 60년대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대기 수요자들, 대기 인력들은 대부분 6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나이로 끊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를 치를 때 국민의힘보다는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고 역동적인 후보들이 선거판에 뛰어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좀 하다못해 노력을 청바지라도 입고 다니시고, 지역민들을 만날 때, 왜냐,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는 20, 30대들이 민주당 이반입니다. 엄청나게 저는 두렵습니다. 20, 30대 제주대학교를 가서 제대 학생회장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저희하고 만나주지만 그때 봤더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온다고 할 때 제대생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었고 더 관심이 많고 이런 걸 보면서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게 현실이구나. 영국과 같은 경우 옛날에 노동당하고 보수당이었잖아요. 완전히 지금 두 당이 바뀌었잖아요. 두 당이 아니라 개혁당이나 사회당인가요? 이런데 20, 30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주류 정당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제주도에서라도 전국적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20, 30대의 지지를 받는 정당과 후보와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경쟁력도 그겁니다. 어차피 40대 이상들은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합니다. 김한규가 잘나서가 아니라 김경미가 잘나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해서 저한테 김경미 의원한테 표를 주신 분들이 40, 50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 30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분들한테 지역에서라도 관심을 받고 인기를 끌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그게 저한테도 당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선거운동과 경선과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이 있고요. 제주도 정치권이 이상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사회를 보는 우리 현간사님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저분은 우금민 사람이다. 아니면 오늘 점심 먹는데 자기는 신구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신구범 사람이라고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주도에 현실 정치인 누가 있으면 자꾸 나는 누구 사람이로 분류되는지 그렇잖아요. 저도 제주도에 김한규 사람이 가득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김한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사람을 도의원으로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할 생각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열심히 당원을 모으고 당원들한테 사랑받아서 도의원이 된다면 그거는 나의 보람이고 또 가까운 사람이 하면 좀 더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제가 공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할 때 김한규하고 친한 사람으로 구성해서 김한규하고 친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게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다른 정치인들도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치를 하시면서 저하고 면담을 요청하셔서 자기의 정치적 포부를 밝히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김한규랑 안 친한데 불이익을 받을까봐 친해지려고 하시는 노력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김한규가 들으면 좋아할 나의 비전과 나의 선거 전략과 경쟁력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말은 그랬지만 저는 도당위원장으로서 여기서 빨간색을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도의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책임질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진보 정당들도 있지만 수권 능력이나 현실적인 과제를 풀어낼 능력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4.3을 대하는 자세나 아니면 제주도민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평가를 봐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 도의원으로도 저는 다 채워도 무슨 우리가 자만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잘 같이 일하면서 챙길 테니까 전원 파란색이 되도록 훌륭한 후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위원장이 저쪽인 정당에 제가 두 군데 다 있거든요. 산중이랑 여가위가 성평등이가 다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비굴하게 부탁하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목적 달성을 김한규가 비굴해지더라도 이 여당이니까 이걸 통과시켜야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당에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저는 원래 그렇게 강성이 아닌데 거의 1년 전에 12.3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며칠 전에 여기 없는 우리 황종석 보좌관이라고 있는데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그날 자기 어머님하고 결혼할 여자한테 전화하면서 울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전화했던 게 생각나서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의연한 척하지만 저도 기억나는 건 국회의장이 앞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안 들어와서 좀 기다리는 추경호가 연락이 잘 안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치면서 당장 하라고 되게 떨면서 그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런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걸 겪고 나니까 계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졌어요. 본의 아니게 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강성화를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내셨는데 실제로 내년에 저는 이 빨간 지역에서 준비하는 한 분 한 분의 후보자들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을지역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빨간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돕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고요.
의원 여기 앉아 계신 분 좋아하는 분 본인이 이미 후보가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공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공천부터 응? 막 묻잖아 지금 막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내가 도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를 김한규와 공관위원과 당원들과 도민들한테 납득시켜 주십시오. 내가 왜 필요한지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한규가 하는 행사에 안 와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기준으로 저만이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이나 공관위원들도 그럴 겁니다. 지난 2022년 선거는 제가 공천 과정에 관여하지 못했는데 내년 선거는 우리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선거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3월달 이렇게 경선을 하게 되면 길거리에서 분명히 피켓을 들고 뭐 국민의힘 해체 이런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필요할 수도 있어. 국민의힘 해체가 정당한 뭐 타당한 정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우리 도의원한테 기대하는 게 국회의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아 주시면 좋겠고요.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신분 차이가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포인트로 선거운동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출제 방향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김한규가 도당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첫 번째. 두 번째, 제주도의 과제 중에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얘기, 이 두 가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1번은요, 2번은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를 본인의 정치활동 선거운동으로 보여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길었죠?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만 질문을 받을까요? 예, 뭐 다 끝나고 박수 치시면 강의는 박수는 좀 이따가 하시고 네. 질문 있으신 분은 거수로 자기 설명 간단히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잠깐 공부해 봤더니 글로벌 에티켓이 그런 거더라고요. 강의가 아주 재미없어도 일단 첫 번째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하면서 하는 게 너무 그냥 일반적이더라고요. 외국에서. 그래서 김경미 의원님이 에티켓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 해서 마이크를 줬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위 20% 선출직 우리 지금 평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하위 20%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불출마를 하면 불출마 서약서를 쓰면 27명에서 빼져서 26명으로 하위 20%인지 포함해서 하위 20%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원래 안 빼죠. 안 빼고 27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 논의를 했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2024년 선거 전에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불출마하는 사람들이 하위 20%를 맡아줬어요. 근데 전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김경미 의원님이 불출마한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잘했는데 하위 20%가 돼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출마하는 사람도 잘했으면 상위 80%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평가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불출마하는 사람들 하위 10%딱 주면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상위 80인데 그런 정치는 이재명 대표 체제 전의 정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하시고 나서부터는 출마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위 20%가 돼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경선 아무리 의원들 중에 하위 20%가 됐지만 경선하려는 분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동료 의원들이 뛰어나서 내가 하위 20이 될 뿐이지 절대적으로 도의원이 되게 부적절한 분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저도 하위 20% 4년마다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에서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경규 의원님 걱정하신다. 내가 상위인데 동료를 위해서 하위 20%가 되고 싶은데 그건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활동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하위 20%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2022년 불출마하면서 제가 하위 2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좋고요. 그런 질문은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정춘생 의원께서 제주도의 도의원 정수와 관련돼서 개정안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장님께도 이 부분 한번 집중 검토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를 빼고 지금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6개입니다. 근데 사실상 운영위를 빼면 5개 상임위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7명씩 배치돼서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교육위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교육위원회 일본을 한다는 이유로 5명을 배제하면 40명이서 7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얼마 전에 교육청 예산이 1조 한 6천억 정도 되고 지금 도원청 예산이 7조 7,900억인가요? 네. 그러면 한 9조 3천억 정도가 되는 예산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광역의회가 전부 다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지적했듯이 이 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안건 심사에서부터 예산 심사에부터 아니면 도의원들이 어떤 지역민들과 화합을 하거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자는 요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도의원, 그러니까 비례의원을 늘려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교육위원은 다른 지역도 다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제주도만 좀 늦게 없앴고 다른 지역 선례들을 다 확인해봤는데 교육위원을 없애면서 비례를 늘린 사례들은 없고요. 지역구 의원들이 1명 정도 늘은 경우들은 있어요. 그거는 그 시점에 인구 조정 때문에 지역구를 늘린 거였고 제주도는 비례의원의 비율이 높죠. 다른 지역보다 20%죠. 다른 지역은 15%잖아요. 그런 점들을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비례의 비율이.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또 중앙당 차원에서 지난번 선거 때 다른 당시 야당들과 선거연대를 하면서 지방의원들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올 수 있게 같이 노력하기로 한 부분도 또 있어서 이거는 제주도에서 제가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얼마 전에도 저희 당에서 간사들끼리 논의를 했는데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행안위 차원에서 결정을 할 건지 좀 고민 중인데요. 중앙당 차원에서도 제가 조속히 한번 논의를 안 그래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네. 사면 공개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참.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세부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해관계자들이 있어갖고 그게
그게 이제 도의원 지역구 평균 인원이 딱 있고 거기에 50%더 높은 게 상한선이고요. 거기에 50%를 낮은 게 하한선이고 도의원 지역구별 정수는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양 공개가 약간 이제 넘어가게 됐죠. 그런데 3만 1,000명 정도인가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11월 15일이 오늘인데 오늘 이제 최신 통계가 나오게 돼 있죠. 그 통계로 다시 한번 판단하면 이제 평균 연령 숫자도 평균 인구 숫자도 바뀌고 하는데 문제는 삼양 공개를 2개 지역으로 나누게 되면 지역구가 하나 더 늘죠. 그렇게 되면 평균 지역구별 평균 유권자 숫자가 또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나누기가 분모가 하나 더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구가 한 1도 2도도 또 나눠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 평균 숫자가 낮아지게 되니까 상위 50% 기준도 낮춰지고 그럼 이거를 초과하는 지역구가 또 생겨요. 그럼 거기도 또 분고하면 또 낮추게 되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해서 그러면 한 50개 정도로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좀 어려운데 네. 뭘 할 수 있는 네. 뭐 할 수는 있죠. 뭐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이제 법으로 만들 거니까 법과 같은 수준이고 헌재하고 조금 다른 규정을 넣어서 그거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할 여지는 있고요. 네, 네, 하여튼 네, 그거는 제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분들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건데 을지역만 하나 늘리면 현실적으로 갑하고 서귀포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는 또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 저 아까부터 손 들으셨는데 크게 말씀하시면 들릴 것 같아요. 몇 명 안 오셔갖고. 안녕하세요. 저는 연동파 강력위원장 강선입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주민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말씀하시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친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절차나 과정을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롭게 출마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절차, 이번에 이제 조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절차나 팁을 주신다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뭐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들이 바뀌는 건 특별하게 없고 요번에 당원 당규 개정안이 나와 있어서 바뀌는 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상무위원들이 뽑았는데 이제는 일반 당원들이 100% 뽑는 걸로 100%죠. 그렇게 당원이 바뀌게 되죠.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게 당대표 공약이기도 해서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될 수 있어서 기존의 상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신 거죠. 이 당원들한테 선거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나중에 동일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면 전부 다 당원들한테 후보자들 걸 뿌려주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보고 당원들이 결정을 하게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다
라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평소에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고 어떻게든 뭐 여기 보면 신문에 뭐 기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다양하게 활동을 해야 돼서 더더욱 비례의원 되시려는 분은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잘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권한이 뺏겨서 국회의원들이 좀 서운해하는 면도 있는데 그게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네. 제가 서운해하는 것보다 이제 상무위원들이 내가 애써 상무위원 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는 것도 당원으로서 지켜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당원이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진지하게 제 임기 내에 한번 안 그래도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당원의 날을 뭘로 해야 될까? 자꾸 체육 한마음 대회 하니까 자꾸 훌라후프 아니 저기 뭐 이게 뭐지? 그 줄다리기 하고 박 터뜨리기 하고 하는데 저 74년생인데 저도 50인데 내가 봐도 약간 조금 너무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보좌진들이 괜찮습니다 의원님 어차피 젊은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당원으로 안 오니까 올드한 게임을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저도 고민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직전에 선거 전에 선거 분위기도 끌어올릴 겸 금지되기 전에까지 한번 행사를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터뜨리기 말고 다른 거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평소에 많이 하던 얘기라 여러 번 들은 분들은 좀 지겨우셨을 텐데요.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바쁜 척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한테는 애정이 있고 또 제 입장에도 괜찮은 분을 찾아야 되는 과제도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혹시라도 제 개인 번호를 몰라서 그러시면 끝나고 저한테 명함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내년 2026년 6월은 제주도를 파란 물결로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려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앞에도 막 늙었다는 그런 소리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늙었다고 하시네요. 다음 강연이 있는데 10분 잠깐 쉬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